넌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라. 기조실장이 전화를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한테 먼저 전화를 해서 네. 부인께 내가 전화를 주시면 네. 관련 내용을 설명을 드릴 네. 터이니 부인께서 저에게 전화를 좀 주십시오. 들어가는 거를 갖다 전날까지 반대를 했어요. 예. 그 전날에 우리 아들이 이제 좀 훈련을 이제 받으러 이제 입사를 하는데 네네. 아들은 한 달이라도 좀 다녀보고 그만둬야 되겠다. 그게 뭐 오기장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안사람이 그 아들을 잡고 진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얘기한 게 넌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피해자는 특정됐는데 가해자의 그 잘못은 온데간데없고 피해자에게만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 제가 정치인이 아니었으면 네. 우리 아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았을까? 물론 정치인의 숙명이긴 합니다만 뭐 여기서 외람되는 대통령님이 조금 이해되더라고요. 네. 얼마나 고통을 받으셨을까. 자, 원내대표 출마 선언하신 김병기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원래 이제 원내대표 출마하면은 뭐 정책 얘기하고 그런 거 얘기해야 되는데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하자마자 그 아드님 이 청탁한 거 아니냐, 취업 청탁한 거 아니냐는 취지의 녹취록이 등장했는데 제가 마침 10여 년 전에 이 사안 가지고 의원님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사실 뭐 가물가물합니다. 저는 기억이 나죠. 네. 예. 그 얘기를 억울해서 여러분한테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 듣는 얘기라 네.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때 이제 아드님이 2014년에 응모했죠. 네, 그렇습니다. 2014년에 국정원에 응모해가지고 필기도 합격하고 네. 서류도 합격하고 체력도 합격하고 면접도 합격해가지고 그 체력이랑 신체 검사도 네. 다 다 끝났는데 신원조에서 탈락했다고 그래서 제가 아니 아버지가 네. 인사처장이었는데 국정원에 그리고 본인은 기무사 장교였잖아요. 네, 그 현역 장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원조에서 탈락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네. 아버지가 국정원 간부대. 아버지가 간첩이야? 그래서 왜 그런 문제 없는 아들이 탈락했느냐를 가지고 열변을 토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요. 네. 근데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그게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처음 당선이 되고 인수 네. 꾸릴 때 98년도입니다. 예. 그때 국정원에서 국정원 개혁하라고 TF로 타출되셨다면서요. 네, 제가 거기서 최연소로 일 좀 하셨나 봐. 그때 이제 국정원 그때 국가적인 뭐 이제 비극이었는데 IMF가 터지면서 공무원의 그러니까 해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국정원 그때 정치 개입을 해가지고 대량 해직 사태가 발생을 했거든요. 정치 개혁 많이 했지 그때. 네, 그때 이제 흑금성 사건이 소위 이제 나온 건데요. 그래서 대량 해직이 발생을 했는데 이제 한 10년 정도가 지난 후에 그거에 대한 뭐 보상이나 뭐 예를 들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졌는데 그때 남아있던 최고위직이 제가 98년대는 5급이었는데 근데 그 2003년 그때는 남아있던 2008년 그때는 제일 그 고위직이 저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자. 정치 보복에 네. 제가 너무 건너뛰어서 설명하지 마. 네. 제가 설명할게요. 네. 설명은 제가 더 잘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DJ 시절에 인수위에 참여했고 네. 그리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제 인사 네, 처장이었어요. 서장이 됐죠. 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지금 말씀하신 일이 벌어진 거죠. 네. 최고위직이 되어 있는 김병기 보니까 그때 김대중하고 일을 하고 노무현하고 일을 했네. 네. 그래서 잘린 거잖아요. 네. 한마디로. 해직됐습니다. 해직이 되셨고 근데 이제 복직 투쟁을 하셨죠. 네, 법정 그래서 투쟁에서 승소했습니다. 이기셨어. 네. 이기셔서 복직을 했는데 아니요, 복직을 못했습니다. 아 복직 못했어요? 네, 안 시켜줘가지고. 아 소송에서는 이겼는데 복직을 네. 못했구나. 네. 그래서 이제 복직 소송을 하려고 그러는데 애가 시험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현역 장교로. 아버지가 잘려 나갔는데 야속하기도 하고. 아들이 내가 그럼 국정원 가겠어 하고 가서 합격했는데 예. 명예 회복하겠다고 시험 봤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랬다면서요. 그래서 네. 다 합격했는데 떨어진- 이
신원조에서 떨어졌다고 하니까 신원조에는 아버지 성분 때문이지. 아무튼 뭐 한마디 더 하면은 일찍 떨어뜨려 줬으면 다른 데 회사 시험 볼 수 있었거든요. 예. 근데 저녁 12월 31일 날 했는데 다 1월 5일 날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백수로 놀았습니다. 아드님이 또 오기가 있더라고. 또 보고 학교 갈 때까지 또 보더라고 계속. 아니 그래서 우리 사실 말렸어요. 저 시험을 진짜 볼 줄 몰랐답니다. 우리 안사람 같은 경우는 또 정말 격렬하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때문에 뻔하잖니. 너 잘렸는데 어떻게 박근혜 정부 하에서 합격한다는 거니 하고 말렸었겠죠. 그 오기장으로 저희 한 달이라도 다녀야 되겠다고 한 그러더라고요. 달이라도 다녀야겠다. 아버지 닮았지. 그래서 계속 응모를 했대요. 그래서 계속 떨어지고 이 통화는 네. 그 국정원 기조실에서 그 사모님한테 전화 달라고 한 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모님이 항의를 한 것도 아니고 예. 사모님이 왜 우리 아들 떨어뜨려 항의한 것도 아니고 전화를 기조실에서 해명을 하겠다고요. 달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달라고. 그러니까 청탁을 어떻게 이렇게 해. 말이 안 되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잠깐만 설명을 올리면 그때 그 국정원에서는 이제 신원조회를 감찰실에서 담당하는데 네. 그 당시에 그 2014년에 감찰실에서 근무했던 고위 간부가 퇴직을 이제 한 후에 그 전에서 얘기도 딴 데서도 들었지만 그분께서 아들이 사실은 신원조회에 합격을 했었다. 그런데 한 2주 정도 후에 이렇게 이게 문제가 있다. 김병기 아들이기 때문에 애초에 합격을 했는데 합격이 됐습니다. 신원조회까지 됐는데 합격을 해서 실무자가 합격하겠죠. 올렸는데 사실. 예, 실무자가 올렸는데 이게 2주 후에 이게 김병기 아들이 문제 들어오면 문제 있다 여러 가지로. 김병기 그러니까 아들이 왜냐하면 들어오면 제가 저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잖아요. 걔가 한 20년 정도 근무하게 되면 이런 그래서 아버지를 그렇게 잘라는 걸 알게 네. 됐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번복을 한 거죠. 근데 그거를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과정을. 그러니까 합격을 했는데 신원조회 통과 못할 리가 없잖아요. 아버지가 국정원 그 간부였고 본인이 기무사 장교인데 어떻게 신원조회 떨어져? 누가 어떻게 주도해서 누구누구가 참여해서 잘랐다. 라는 걸 들으셨어. 예, 그러니까 안 사람한테 얘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어. 안 사람이 경로해가지고 아들이니까 이게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안 사람이 얘기를 계속 소송하자. 한 겁니다. 아니요, 본인이 실제 소송에 나섰습니다. 아. 그리고 변호사 막 구하고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이제 여기 있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했는데 제가 그때 잘못한 게 애는 들어가겠다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보면은 제 후배이기도 하지만 아들이 입사하면은 그 아들의 선배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선배가 예,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근무하겠다고 그러면은 근무 정말 하고 싶으면 선배들한테 그렇게 법정 그렇죠. 법적으로 문제 근데 하지 그게 마라. 제가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근무하고 싶으면 근무를 하게 되면은 이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애를 갖다가 그렇게 탈락시키고 막 이럴 때 지휘부의 얘기를 들은 게 아닙니다. 지휘부는 그때 몰랐더라고요. 그 실무자들 걔네들이 이렇게 작업을 한 건데 지휘부에서 나중에 다른 지휘부죠. 지휘부에서 인지를 하게 된 거예요. 2016년도에 이런 일이 이게 있었다는 불법이 거. 있었구나. 그런데 이게 불법이 있었다 그러면 심각해지는 게 국정원은 비밀 정보 기관이잖아요. 공개가 안 되는 기관에서 채용 비리가 있은 겁니다. 그럼 이 걷잡을 뽑을 수 없이 가게 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 합격하지 못할 사람을 합격시키는 것도 채용 비리지만 네. 합격한 사람을 그런 식으로 떨어뜨리는 것도 채용 비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그 이제 그것을 막 이제 뭐 해결을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설명을 하겠다 그러면 근데 기술실장이 제가 그때 참 잘못한 게 우리 안 사람한테 이 같이 이거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거꾸로 제가 차라리 소송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말렸죠. 무마를 했던 게 지금 후회가 된다. 그러니까 그 사모님은 기조실장이 그 일을 알고 나서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해명을 한 겁니다. 해명하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는 녹취가. 예. 그러니까 우리 아들 채용해달라는 채용 청탁이 아니라 항의한 거예요. 부당한 것에 대해서. 채용 청탁하는 사람이 그렇게 그 항의를 합니까? 청탁하는 사람이.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 통화는 사모님 휴대폰에 녹음으로 남아 있었거나 녹취로 아니면 그 기조실장의 폰에 남아 있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사모님이 이걸 했을 리는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이 파일이 유출될 수 있는 거는 기조실장의 폰이지 않습니까? 업무폰입니다. 업무폰이죠. 네. 그러면 근데 이분들이 나중에 감사를 받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저 수사도 받고요. 그렇죠. 이 건으로 결국은 2018년인가요? 이 건이 아니고 특별 이제 또 특활비 유용을 해가지고 다른 건으로 네네. 감사를 받고 그럼 네. 그때 이게 나왔겠네요. 그렇죠. 당연히 그럼 이게 그런 식으로 세상 밖으로 나온 건 국정원의 누군가 손에 감찰실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손을 타고 나오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혹시 검찰에서도 포렌식 할 때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요 얘기는 제가 잠시 후에 좀 이어갈 텐데 원내대표 왜 출마하신 겁니까? 근데 이번 1년이 사실 우리 이재명 정부의 개혁 동력이 가장 강한 뭐 1년인데 이 1년에서 우리가 민주정부 이 정부 성공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정부와 달리 인수위 없이 출발을 굉장히 했기 때문에 민생 회복과 그다음에 내란 종식 이걸 통한 국민 통합 여기에 나서야 되는데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내란 종식이 무엇보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주 철저하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그전부터 이걸 해왔던 업무라서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내란 종식이 첫 번째 원내대표가 해야 될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인데 그건 내가 전문가다. 네. 그건 맞네요. 자처하는데 자처하죠. 그건 맞습니다. 예. 근데 이 원내대표 출마했다고 해서 정치인을 마치 장관 검증하듯이 이런 파일이 튀어나온 건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 의원님이 원내대표 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분명히.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나왔겠죠. 그러니까요. 왜 그렇게 싫어할까? 글쎄요. 이게 사실은 전 보도한 방송도 조금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이런 문제들은 원내대표 선거 끝난 다음에 보도해도 되는 것이거든요. 원내대표하고 상관도 그러니까 없고. 대법원 판결이나 똑같은 겁니다. 굳이 그때 해가지고 하면은 이게 개입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든지. 근데 왜 굳이 그 확인도 되지 않고 그리고 제가 그걸 분명히 틀렸다고 했는데 그 소명을 갖다가 정확하게 받지도 않고 몇 번 해보다가 급하게 보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부터 권리당원 투표가 시작되니까 빨리 네. 보도하려고 한 것 같은데 이게 국정원에서 어떻게 나왔을까? 요 대목에서 제가 한 분을 더 모시려고 합니다. 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야, 저희가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을 처음 폭로한 그 이후부터 줄기차게 6개월간 저희가 6개월간 섭외를 했거든요. 그렇게 섭외가 안 돼요. 저희 대표 작가가 거짓말 안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했죠, 전화. 예, 자주 연락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안 나오시더라고. 안 나오시는데 예. 김병기 의원 곤욕에 처했는데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제서야 나오신 거예요. 그제서야. 고맙습니다. 아니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우리 선배님 따라 여기 공장까지 왔습니다. 사실 우리 공장장님은 12월 3일 저녁에 만날 수도 있었는데. 그때 만났으면 제가 이렇게 막 수염 막 뽑고 그럴 수도 있었어요. 국정원에 계실 때는 저 같은 사람하고 대척점에 계셨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가지고 저 같은 사람은 없는 세상이 바람직한 세상이다. 그런 분들하고 일을 함께 하셨잖아요. 그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 예전에 딴지일보 만날 때부터 되게 재밌어서 네. 굉장히 관심 있게 봤고. 재밌는 놈이네 하셨겠죠. 예. 그리고 사실은 지금 그 교통방송 예. TBS. 특히 아침 출근할 때 이렇게 약간 마약 같은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들으면 안 돼 하다가도 자꾸 듣게 되는. 이거는 이제 저기 어떻게 하나 들으려고. 어떻게 하셨죠? 자, 근데 이제는 뉴월드라서 저희가 그렇게 6개월 동안 섭외를 했는데 안 되다가 김병기 이름 하니까 착가닥 나오시더라고요. 두 분이 언제 아시게 된 거예요? 아무래도 원에 또 당시에 안전계획부에 같이 근무했었으니까
몇 년 된 겁니까? 그럼 2년이? 그러니까 92년, 93년부터니까 30년 넘었죠. 근데 물론 뭐 같은 부서에 근무를 했다거나 뭐 같이 일을 했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김병희 선배님이 굉장히 핵심적인 보직에서 일을 잘하는 선배님이셔서 후배들 입장에서는 뭐 상당히 유명한 선배님이시죠. 어떻게 유명했어요? 아무래도 인사팀에 있으면 모든 직원들의 이해관계하고 다 관계가 있거든요. 그렇겠죠. 더구나 이제 안기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경직되고 군대식이라서 좀 딱딱했는데 김병희 선배님은 조금 좀 독특하셨던 게 후배들에 대해서 굉장히 경청해 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보직의 어려움, 내 인사상에 있어서의 애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들어주시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그 직장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좋은 가이드 역할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너무 표준 답변 같은데 이거. 어떤 후배였습니까?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요? 이 국정원에서 인사 관리를 하다 보면 가끔 가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10년은 아니고 한 7, 8년 정도에 한 명씩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이요? 눈에 확 띄는 사람이? 네, 죽지만 않으면 저거 부소장 되겠다. 저거. 아니 그런 묵기들이 나옵니다. 가끔 나옵니다. 가끔 아주 탁월한 그러니까 이제 넘사벽이 되는 그 직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같이 뽑아놨는데 네. 한 7, 8년 지나다 보면 이 친구 네. 눈에 확 띄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이제 인사 관리를 다 했으니까 앞에 계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86년대 한 분이 계셨어요. 86년 입사자 중에 그런 아주 그렇게 뛰어난 눈에 확 띄는. 결국 갑니다. 그분도. 그러니까 결국 그 자리를 갔는데 그게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86년 이후에 홍 차장이 그다음 두 번째로 그러니까 발견한 사무관 정도 되면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탁월했어요? 없다고 생각하고 말씀해 줘보세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갖춰야 될 사람은 일단 열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건 당연히. 근데 홍 차장이 굉장히 특이해서 제가 입사 때부터 굉장히 인사팀에서는 좀 죄송합니다. 약간 또라이 아니야? 이렇게 왜요? 왜? 왜냐하면 가장 들어올 때부터 이 자력이 굉장히 좋은 자원이거든요. 이 707 중대장 출신입니다. 근데 육사의 대표화랑이에요. 육사 뭐 마포고등학교 학교를 얘기하면 안 되나? 하여튼 고등학교 때 연대장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력을 다 가지고 있는데 왜 와가지고 굳이 여기? 아니 그것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들어와서도 제일 힘든 그런 자원은 보통 이제 아주 좋은 시샘말로 성골의 자리가 따로 있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제 그 해외 공작국에 뭐 이런데 아주 성골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국내 부서 이런데. 근데 누구도 안 가려고 그러는 블랙을 지원을 했어요. 자원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모르고 한 줄 알고 얘기를 했어요. 가서. 얘기를 했더니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때 참 기억에 남는 블랙은 힘든데 너 모르고 하는 거 아니니? 그렇게 기억에 남는 말이 자기가 꿈이 그 조국을 위해서 자기가 전투하다가 전사하는 게 꿈이었는데 이게 지금 평시 때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할 수 있는 업무가 뭐냐 그랬더니 가장 위험한 블랙이 있다. 그래가지고 지원을 가장 해서 위험한 걸 거기를 하겠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건이네. 그래가지고 제정신이 아니고.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보니까 그런 보직 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 그런 자원을 사실은 하나 양성하려면 10년에서 15년 정도 투자를 해보거든요. 해외에서 보내서 공부도 시키고 그 관련 분야에서 보직 관리도 해주고. 근데 아주 잘 적응을 한 거죠. 왜냐하면 그 적응하는데 보통 보면 그렇게 우수한 요원들이 가끔 가다가 조기도 퇴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시기심이에요. 어떤 시기심이요? 주위에로부터의 시기심. 왜냐하면 그 요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주변에서 예, 질투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너만 잘 나가냐? 홍 차장님만은 못해도 그러니까 굳이 비교를 하자면 홍 차장이 제갈량이라고 한다면 주유 같은 직원들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직원들이 도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심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정도로 뛰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 뛰어나니까 차장 되잖아요. 지금. 왜 블랙을 하고 싶으셨어요? 블랙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자랑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아예?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개인적인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아버님이 황해도 해주분이에요.
네. 제 어머님이 평안도 박천분입니다. 어.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북 분이시니까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고향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제가 지금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추석 때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님이 우는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이제 어린 아들 입장에서는 어머님이 우는 게 대형 사고인데 그 어머님이 엄마 왜 울어? 그럴 때 엄마가 보고 싶어서 울어. 그럴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잔잔한 잔상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언젠간 한번 부모님의 고향에 가봐야겠다라는 마음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동기부여로 나타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블랙으로 그래서 북한 땅도 바라보셨고 자세히 말씀하실 수는 없겠지만 예. 굉장히 위험한 일을 선택한 거 아니에요? 전 재밌었던 것 같은데요. 재밌기는 제가 뭐 말씀 못할 테니까 제가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하면 사실 누구도 안 가려고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해서? 죄송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서 그 사망 그러니까 그 임무수행 중 순직이 많이 일어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럼 사실 인사 입장에서도 말을 못 합니다. 거기 가면 죽을 확률이 높으니까. 그럼요. 근데 자원했어요. 또. 예. 근데 가정 불화가 심하신가? 아닙니다. 그게 그 얘기입니다. 자원을 했는데 예. 이게 블락은 혼자 못 가요. 그런 자리는 들키니까 부부 동반이 돼야 어이구. 되잖아요. 부부 동반돼서 가서 되게 걱정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일을 갖다가 하는 게 지나쳐가지고 그 재수 씨를 부인을 그 정보원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못 가는데 부인을 보냈더라고. 가끔 뭐 망을 보게 하거나 뭐 그런 건 좀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것까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블랙사상 최초로 현지에서 간부가 된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와해된 망을 갖다가 거기서 재건했어요. 어느 지역이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사실 이 와해된 망을 갖다 그 세포망을 갖다가 한다는 게 말이 참 쉬운 건데 그게 뭐 간천망이잖아요. 뭐 그런 셈이죠. 일반의 용어로는. 듣기 싫겠지만 일반의 용어로. 그런 소색탈을 갖다가 구축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전설적인. 네. 예. 국정원 역사상 최초의 아마 차장일걸요. 그 전에 없었으니까 맞죠? 맞습니다. 예. 블랙사상 최초의 차장입니다. 이거 재밌는데 원래 이 얘기하려고 모신 게 아닌데. 예. 민간인들한테 다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대단한 요원이었다. 네. 그러면 제가 우리 홍 선생님 모신 이유이기도 한데 이걸 여쭤보려고요. 이게 이제 어쨌든 국정원에서 출발해야지 이 파일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녹취 파일은. 그 이후 어떻게 유통됐든 간에.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국정원의 누군가가 왜 그렇게까지 했느냐 이거예요. 그 대목을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지금 누군가는 김병기 의원을 그만큼 싫어하는 거잖아요. 해코지하고 싶은 거잖아요. 혹은 어떤 자리에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겁니까? 어떻게 알고 계세요? 일단 아마 정치적으로 삼선의 중진 의원이시니까 또 여야당의 어떤 입장이 있고 또 당내에 있어서의 이해관계도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부상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뭐 국정원이 그랬다는 것보다는 뭐 국정원에 소속될 수 있는 몇몇의 뭐 욕심이 많거나 잘못된 생각을 했던 뭐 그분들이 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뭐 그런 부분으로 추정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좀 시간이 지나면 정확한 부분에 있어서의 전모가 확인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모는 국정원 출신 누군가들이 했을 것 같긴 한데 제 말은 그분들이 왜 김병기 의원을 그렇게까지 해코지하려고 하는가? 김병기 의원님께서 MB 정부 때 갑자기 퇴직하게 되신 연유도 그렇고 또 제가 연말에 갑자기 회사에서 경질되는 부분도 그렇지만 이 국정원이라는 곳이 여하간의 국가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에 있어서의 스팟은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입장 아니면 정치적인 영향력
아니면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호불호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갈리는 뭐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고, 또 수차에 걸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뭐 적폐 수사도 받았었고 많은 부분에 인사의 교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예민한 부분이라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고 또 여당이 앞으로 이제 어떤 국정 운영에서 굉장히 큰 주축인데, 이제 거기에 여당의 원내대표라고 하는 자리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것만큼 그만큼 관심의 도가 높아진 거겠죠. 그 새 정부에 더군다나 이제 그 과반이 넘는 의석을 가진 그런 정권이 탄생했기 때문에 첫 번째 원내대표 굉장히 중요하죠. 그 많은 개혁의 그 실질적인 실행자가 될 텐데, 그러니까 그 자리에 김병기 의원님이 가는 게 싫은 거잖아요, 누군가는. 네. 그죠? 왜 싫어야 할까? 제가 궁금한 건 그 점인데 왜 싫어하죠? 전 두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두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남이 죽는 것보다 자기 손에 가시가 들어오는 걸 갖다가 더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들이 그러니까 약간 허황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혹시 김병기가 그거를 밝히지 않을까? 개혁을 하지 않을까가 아니고요. 자신들의 치부를 예, 그런 걸 밝히지 않을까? 와가지고 그런 걸 갖다가 보복하지 않을까? 국정원을 잘 아니까 네, 그런 그렇게 힘 있는 자리에 가서는 네, 허황된 생각을 갖다가 하는 거죠. 본인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관심 없거든요, 자기네들한테. 근데 다만 그러니까 아들을 자꾸 건드니까 제가 이 방송 들어서 얘기하면 그냥 날 건드려, 날. 그냥 아들 건드리지 말고. 이미 건드려가지고 선을 넘어버린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좋아하더라고요. 옛날 홍 차장님이 우리 애를 데리고 이제 뭐 언론에 났으니까 우크라이나를 데리고 갔는데요. 이게 신원이 노출됐잖아요. 근데 이게 블랙으로 못 가요. 이거 안 사람 좋아하더라고요. 그 블랙으로 못 가는 거 아니냐. 아들이 네, 이제는 블랙으로 안 가면 블랙은 절대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 다 신분 위장해서 가기 때문에 그런 상관없어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뭐 아드님 이슈가 되니까 아무래도 또 뭐 본인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그렇고 또 주변에서도 잘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주변에서 물어볼 때 제가 이렇게 이게 사정의 전후가 이렇습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이걸 왜 설명해야 되지? 지금 이게 도대체 언제적 얘기입니까? 그리고 제 언론 보도를 보고 조금 당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자신에게 처음 나온 이슈가 아니거든요. 맞아요. 여러 번.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야 이게 작년에 왔던 각소리가 또 왔구나, 냄새 맡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이게 더 이상 누누이 뭐 설명하기보다는 제3자의 입장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정리된 부분인데 마침 제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나름대로 좀 예민한 시기에 뭔가 의도를 가지고 불거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보다는 제가 그 아드님을 부하직원으로 데리고 있어서 상관이지 않습니까? 그러셨죠. 그 경우. 근데 물론 본청에 있을 때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뭐 선배 아들이라고 해서 따로 불러서 뭐 얘기를 해보나 그런 적은 없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해외 출장을 갈 때 해외 출장이 현안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현지 경제 사정을 한번 리서치해보자. 경제팀을 출장단에 넣어라. 이렇게 질의했더니 마침 그 경제안보팀의 팀원으로 포함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 봤습니다. 근데 선배님 그 아들 잘 키우셨어요. 제가 보니까 키도 헐진하고 잘생겼더라고요. 그리고 멀리서 보면 방송 끝나고 하시고요. 예, 아버님 얼굴이 그대로 나오는데 장교 출신이라 의젓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있습니다만 직접 부하로 데리고 경험해 본 저로서는 앞으로 아버님이 이루지 못한 국정원에서 꿈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앞으로 고위 간부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일머리가 있는 엑설런트한 요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그런 덕담은 나중에 나가서 하시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시도를 한 국정원의 일부 혹은 전직 일부 사람들이 앞으로도 이런 시도를 계속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한테 한 거로 이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지금 현 지도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그널을 보낸 걸 수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체제에 대해서 우리 상당히 자료 많아. 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러면 수틀리면 너희들 것도 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자료로 제가 보면 접근할 수 없는 자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이 그거 뭐 저 포렌식한 그 저 파일인데 녹취 파일인데 근데 이 녹취 파일이라는 건 굉장히 예민한 거기 때문에 접근하려면 굉장히 그러니까 보안 등급이 높은 애들이 접근하는 자료거든요. 생각보다. 그렇죠. 그리고 국정원 우리 기조실장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절대. 우리가 저 그냥 정보 보고를 접근하는 것보다 그런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뭐 누가 이의를 제기했던 그러니까 뭐 청원서 이런 것들이 밖에서 생각하는 거랑 국정원 내부 시스템에서는 좀 다른데 내부 시스템 굉장히 그 보안 등급이 높은데요. 더군다나 원장한테 보낸 원장이나 기조실장이 보는 자료들이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그 자료에 접근했을 정도면 그것만 가지고 나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예민한 정말로 국가적으로 예민한 자료가 유출됐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갖다가 수사 의뢰를 하겠다는 게 비단 우리 거를 수사 의뢰하는 게 아니고 도대체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떤 정도의 자료가 유출이 됐는지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그러니까 제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의원님을 상대로 하는 이런 작업 외에도 여러 가지 작업을 가정해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맡긴 것이기도 의뢰한 수사를 것이다. 의뢰하겠습니다. 원래 저는 사실 수사를 의뢰하기 전에 국정원에서 밝히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에 이제는 제가 저 국정원법을 갖다 개정하면서 저 수사권을 박탈을 해가지고 직원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요. 옛날에 있어가지고 그냥 뭉갤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수사를 의뢰를 하면은 잘못하면 경찰에 가서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경찰에 수사를 받고 경찰에 압수수색을 받는 국정원으로 보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자존심 생각 그 상황이 벌어지는 거가 염려가 된다면 자체적으로 밝히라는 거죠. 원래 원내대표와는 이런 대화를 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대화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이야기가 이상하게 흘러가지고 이게 핵심이 됐어요. 이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얘기를 하게 됐고 근데 덕분에 우리가 홍장원 선생님 진짜 6개월 더 섭외했는데 안 된 분을 드디어 거래를 텄기 때문에 선생님 요새 뭐 하십니까? 네, 요즘 좀 오랜만에 여유 있는 시간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그죠? 네. 시간이 좀 있으시죠? 그게 기왕 이렇게 거래를 텄으니까 이제 그 선생님 얘기를 좀 해봐야죠. 네. 그죠? 네. 조만간 저희가 시간 잡을게요. 예. 따로 한번 따로 한번 따로 할 얘기 많아요. 예. 아니 근데 막상 공장장이 뵈니까 이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나 봐요. 은근히 매력이 있는데요. 이 극과 극은 통하는 모양입니다. 네. 극과 극 맞아. 저는 그 홍준 사장님 처음 이 언론에 등장했을 때, 나 저분을 만나게 될 것 같다. 네. 그런데 야 극과 극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만나면 진짜 재밌겠다. 네. 할 얘기가 많겠다 싶었는데 다행히 의원님이 이런 곤욕을 치러가지고 후배가 그 일은 제가 도와드려야죠 나오는 바람에 야 다음 주 나오신 걸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저희 시간을 따로 잡아가지고 궁금한 거 진짜 많거든요. 예. 그리고 차장님도 궁금한 거 있었지 않으십니까? 예. 예. 그때 얘기해 보도록 해 보아요. 사이좋게. 그리고 하여튼 오늘부터 원내대표 권리당원 투표인데 권리당원들이 궁금해할 것들은 하나. 왜 원내대표 출마하시느냐. 그 질문은 충분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언론들이 궁금해할 거 이거 다 얘기했습니다. 이거 남은 거 없죠? 다 얘기하셨죠? 네. 그죠? 더 도와드릴 거 없으십니까? 혹시 이슈가 관련해서? 그래도 이렇게 마주 앉았는데 뭐 이 얘기는 한번 왜냐하면 좀 마음속으로 이렇게 공장장이 물어보시면 대답해야겠다라고 준비한 그 답변안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요? 뭐 예를 들면 김병기 선배 오래 봤는데 어떤 부분이 장점인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아니면 단점이 뭐예요? 뭐 이런 건데. 네. 아니 이 부분은 조금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주 확연하게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장점 왜냐하면 좀 얘기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같이 일을 해보거나
그 오래 보지 않은 사람들 잘 모를 수 있거든요. 네. 첫 번째는 역시 그 우리 김병기 님의 장점은 그 인간미이신 것 같아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니어 때도 그 후배 직원들한테 이렇게 잔잔하게 해주셨던 그런 부분 제가 삼선 의원이 되시면서 사실 다시 봤어요. 왜냐하면 초선이나 재선은 의원일 수 있지만 삼선은 이제 중진 의원으로 가는 굉장히 다른 스테이지잖아요. 그때 아 저분이 저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시더니 이제 지역 구민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마음이 좀 통했나 보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아 저 성공의 포인트가 우리 포용적이고 따뜻한 저런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뭐 최근에 있어서의 어떤 여의도의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주 뾰족한 부분에 있어서의 저격수가 필요하거나 뭐 정부에 아주 강하게 뭔가를 요구하는 돌격대장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화합과 통합 한편으로는 지금 야당이 있나 없나 이 정도의 상황에서는 뭔가 좀 이렇게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고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따뜻한 인간미를 갖고 있는 우리 김병기 의원님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 장점을 갖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이 좋다는 게 꼭 장점은 아니거든요. 꼭 칭찬이 아니잖아요. 근데 윗분들이나 주변에서 김병기 의원님을 자꾸 의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김병기 의원님이 평소에는 조용히 계시지만 촉이 좋아요. 순간적인 부분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판단력이 굉장히 좋으신데 상황에 대한 판단력뿐만이 아니라 좀 특징적인 부분은 항상 어떤 부분의 대안이나 솔루션을 제안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뭐 언론에도 보니까 김병기 의원님을 전략가 이렇게 표현하셨던데 저도 그 부분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전략가. 제가 보기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 듣는 게 좋겠어요. 아, 칭찬이 싫어. 아니, 조만간 나올게요. 조만간 나와가지고 본인 이야기를 직접 하시는 것으로. 야, 하여튼 김병기 의원님은 원내대표 출마하셨는데, 예, 원내대표가 받을 질문이 아니 다른 질문 잔뜩 받고 가십니다. 요즘 그렇습니다. 요즘 그러신 것 같아요. 자, 네. 원내대표 출마를 언론이 도와주는 것 같기도 해요. 이슈의 중심에 서게 하면서. 자식일이라 기쁘진 않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 홍장원 선생님은 곧 다시 모시는 걸로. 예. 예, 감사합니다. 한 말씀만 좀 예. 짧게 드려도 되겠습니다. 짧게 해주십시오, 그럼. 사실 이런 일이 있으면서 그러지 않아도 시간이 짧았는데 하루 반 정도를 갖다가 그 선거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다른 일에 허비를 했습니다. 권리당원에게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네, 연락을 갖다 그렇게 뭐 자주 이렇게 못 드리고 소통을 못 해가지고 대단히 죄송하고요. 권리당원님들께서는 이번 선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의 그 룸이 있는 당원 주권의 첫 걸음입니다. 이게 초석을 깔아놓은 거기 때문에 이 당원 주권을 강화하고 당원 중심의 그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참여해서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당원이 참여하는 당원이 중심이 되는 그 민주당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 대통령 좋아했습니다. 시키는 거 다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명단을 보니까 그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집에 가셔서 편안하게 가족들하고 저녁 식사하고 TV 보시는데 방첩사 수사관과 국정원 조사관들이 뛰어들어서 수갑 채워서 벙커에 갖다 넣었다.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 평양. 그런 일을 매일매일 하는 기관 어디? 북한 보위부. 이상입니다.